네, 스미더스의 정보실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이제 보이시는 이 미사일은요, 그 MSAM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천국 미사일, 그 천국 미사일 블록 1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판 이제 S-350 미사일이고요. 러시아판 그냥 패트리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패트리어트를 많이 베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요 부분이 많이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노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발사가 되면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칙칙 이렇게 분사돼서 위치를 조정하고 그쪽으로 확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 아무튼 그 천국 미사일입니다. 블록 2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작은 날개가 또 카나드라고 불리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근데 자체 기술로 러시아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요걸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도 요 천국 미사일이 판매가 아마 됐던가 될 건가 그런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뭐 효자 상품입니다. 러시아가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죠. 오늘 정부실 리뷰 첫 번째 뉴스는요. 청와대하고 지금 검찰이 다투고 있습니다. 뭐 별건도 아닌데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청와대 유재수 건 수사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 아니다. 검찰 정면 비판 뭐 이런 뉴스인데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은 공보 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사실은. 말장난하는 거고요. 이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부터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도 밝힙니다. 일단 다 소개해드리고 제가 논평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관계자는 이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취지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는 포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방은 존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반박을 했고요. 또 이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도 당부했고요.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 얘기해라는 거죠. 재판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재판 안 끝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고친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허위 사실인지 모르겠고 뭐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제 청와대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 어떤 그 입장문이 나오니까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검찰은 이제 청와대의 발표는 검찰에 대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청와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어차피 그 피의자들 어차피 이 어떤 그 수사 검찰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 피의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들 중심적인 어떤 나 우린 잘못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받아가지고 이게 마치 언론 보도가 거짓인 양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니네가 수사하고 있냐? 아니잖아.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는데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 청와대가?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족도 모르면서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4,950만 원이 중요한데요. 50만 원만 더 받으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뇌물죄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일단 4,950만 원으로 맞춰줬습니다. 이건 뭐냐? 유재수가 지금 5천만 원 안 넘어가는 선에서 검찰이 기소해 줄 테니까 대신 유재수가 검찰 수사에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뒤를 봐줬고 뭐 누가 저기 뭐 돈을 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방해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만 봐도 유재수가 받은 게 5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시가로 따지면. 그런데 4,950만 원이라고 미묘한 숫자를 걸어놨죠. 이거는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공범들한테.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소위 은행 관련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그러니까 골프 치고 호텔도 쓰고 하는 거,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 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 대금, 심지어 책 구매 대금을 보내주고 책도 안 보내줬답니다. 선물 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십 기회, 부동산 구입 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 변제, 표창장 부정 수여 행위. 이거 다 합하면 5천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가능한 한 중형을 안 받도록 4,950만 원에 검찰이 맞춰준 겁니다. 대신 협조를 하고 있겠죠 아마 수사에.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고요. 줄줄이 관련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했던 청와대가 이제 표현했던 거, 청와대 감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 차원으로까지 못 간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잖냐.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고요. 무슨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감찰은요 옛날처럼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감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나 국정원 출신 사람들이 와서 해당 공무원을 탈탈 텁니다. 그 사람 동의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감찰 대상자가 무슨 동의를 받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면 핸드폰에도 뭐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전에 국민소통수석은 어디 무슨 동화에 적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부정비리 부패한 관료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감찰을 받겠다는 걸 거부하면 감찰이 안 됩니까 그게? 그리고 그렇게 거부한다는 새끼라면
경찰에 또는 검찰에 수사 이첩해가지고 수사 의뢰해야죠. 근데 수사 의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덮어줬잖아요. 지금 그냥 사표만 받도록. 사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이제 그 뭐냐고 전문위원으로 보냈으니까 그게 1급 상당이니까 2급에 있던 애를 1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보낸 거지만. 그렇게 특혜를 봐주고 나서 이제 와서 뭐 검찰을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공범들에게 물어본 내용만 가지고 저기 문제 없다더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말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이거 사실 이런 거 대변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출마하려고 생각하니 분당에서 출마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바보 같은 소리 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하늘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겠죠. 언젠가는 수사 결과로 드러납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깔린 경찰 내부망으로 김기현 관련 수사를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 경내에 깔린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의원이 이제 경찰 수사 상황 보고용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하는 내부망은 경찰의 업무용 통합 포털 시스템인 폴렛입니다. 경찰청이 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폴렛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경찰관 파견 7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폴렛에 포함된 메신저를 통해 김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경찰청 수사관이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 적극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내부망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 감찰 대상도 아닌데 사실상 직보된 것이다. 불법적으로 폴렛이 악용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도 했고요. 다만 주 의원은 폴렛을 통해 어떤 식으로 수사 정보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찰청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당시 울산시장 어떤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뭐 조사하고 있고 뭐 조사하고 있다는 식의 비공식적인 정보 보고가 수시로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경찰 쪽에 내부 자료가 나왔거나 또는 검찰이 경찰에게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받아낸 것 같습니다. 메신저 통화 내용이니까 이제 메신저 기록이 다 있을 테고 그 자료를 확보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니까 공개하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증거를 검찰이 지금 잡아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청와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울산시장 선거에 얼마나 실시간으로 개입이 돼 있었는지 또 하명수사 지휘를 해왔는지가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청와대가 뒤집어 쓰지 않아야 될 책임까지 청와대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부인하시면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왜 저렇게 사사건건 모르면서 나와서 무슨 아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저 반박의 빌미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 불안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겁먹은 개들이 짖는 법이거든요. 불안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저 정무 감각이 없는지 좀 갑갑합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민주당, 정의당과 갈라서나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최후 통첩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1 모든 구성체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한당 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연동률 캡이야 석패율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좀 복잡한 내용이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 어떤 그
선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비례표를 그러니까 비례의원들을 갖다가 당선시키느냐 정당별로 여기에 대한 퍼센테이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다 뭐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감정적인 겁니다. 뭐냐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정당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나 존중이 없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 발언 등은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민주당이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든 협상을 진행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세게 나온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반면 이제 그 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추가로 정의당이 지금 자기들 중진 의원들 자리 보존시켜 주려고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개혁의 알박기를 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 개혁을 가로막는 거는 정의당이다. 자한당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정된 거고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통과시키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자리가 확 줄어들고요. 그러면 그 공천 탈락될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게다가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선거운동 전략 자체를 아예 새로 짜야 됩니다. 지금 선거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5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부결시켜버려서 차라리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이거 해라 라고 이제 미는 게 낫죠. 그래서 아마 전체회의 표가 올라가면 부결될 겁니다. 이건 벌써 제가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대 양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이 선거제도 개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이 2019년 하반기 국정에서 국회 운영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자한당이 이것저것 딴지 걸어가지고 법안 통과를 못 시켰으니까 그 선거법 제도를 미끼로 해가지고 정의당이 협력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정의당한테 좀 좋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 한 6개월 동안 정의당이 협력을 받아왔던 것뿐이다. 정의당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걸 모르겠냐고요. 정치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어차피 할 마음 없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왜 저러냐? 최대한 늘러붙어야 뭐라도 더 얻죠. 뭐 관련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하든지. 근데 이슈가 있으면 최대한 딴지를 걸어야 뭔가 더 얻을 거 아닙니까? 울어야 젖고 아니지 울어야 젖병을 입에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도 지금 선거구제 개편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뭐 신인들이야 좋아할지 모르지만 진짜 사실 신인들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져놓은 동이 있는데 동이나 구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잘리고 묶여서 다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한 4년 전에 할 건 몰라도 지금 선거 5개월 남고 이걸 다시 재조정한다는 거는 그냥 횡포입니다. 횡포.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이걸 안 하려고 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안 하려는 겁니다. 뭐 공수처법은 사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여당한테 유리하니까 자한당이 만약에 정권 잡으면 자한당이 공수처를 무기로 휘두를 테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무기로 휘두를 테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수처를 가지고 뭐 공무원들 통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컨트롤도 할 수 없는 특별검사보다 공수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양당의 입장이거든요. 공수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사권은 어차피 두 당 다 관심 없어요. 경찰한테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수처법의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라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권력기관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소권은 사실 그 기관대로 주는 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은 한. 그리고 헌법도 바꿔야 되고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한테는 최소한도의 수사권만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을 밀려면 경찰의 수사권을 나눠주는 수사권 조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하잖아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주면, 나눠주면 소위 말해서, 그럼 공수처는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경찰이 수사할 텐데. 그러니까 공수처를 민다는 거는 경찰 수사권 안 준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이 수사권 하나 얻으려고 한 2, 3년 동안 현 정부에서 시키는 굳은 일을 다 했던 경찰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거죠. 이제 민주당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하나 했더니 이제 또 시간이 또 20분 지나가네. 마지막으로 2부 마지막으로 강기정 의원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배지보단 광주시장, 강기정 수석 총선 불출마 속셈, 여의도 복귀 실익뿐만 아니라 명분도 부족, 내년까지 청와대 근무 뒤 지방선거 출마 전망이라는 분석 기사인데요. 이 분석 기사는 그 많은 행간에 감춰진 글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요신문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년 4.15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7대에서 19대까지 내리 3선을 한 강 수석이 4선 국회의원보다는 오는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눈을 돌렸다는 반증이다. 강기정 수석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에 도전했지만 현 이용섭 시장에게 본선 후보 자리를 내줬다. 아니 뭐 밀린 거지 뭘 내줘요. 내주기는. 경선에서 밀린 거죠 그냥. 강기정 수석 측 관계자는 21대 총선 출마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의도로 복귀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미 3선을 한 마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차기 광주시장을 노리냐는 질문에 맞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되게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광주시장이나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 웃기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강기정 씨가 공천 탈락한 게 언제냐? 저기 2016년인가 그렇거든요. 기사가 어디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2016년 2월달에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기정 씨 이번에 공천 탈락한다고.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은 겁니다. 왜냐? 폭력 전과 사범인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기정 씨를 공천 탈락시켰어요. 여기는 전략 공천할 거라고. 그래서 전략 공천된 인간이 정준홍가 하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쳤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김경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강기정 의원은 되게 쿨하게 공천 탈락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2016년 2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강기정 의원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테러 방지법 막는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공천 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질질 짜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여기서. 공천 탈락했으니까 쟤도 슬픈 거지. 쿨하긴 뭐가 쿨합니까? 공천 탈락했다고 질질 짜는 인간인데 이만큼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4선 도전 실익뿐 아니라 여의도 복귀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 것도 총선 불출마를 하는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대 82학번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기정 수석은 2000년대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근데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7대에 돼서야 열린우리당, 소위 말해서 탄두리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강기정 수석은 청와대 정부수석 임기를 마친 후 광주시장 재도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될 당시에도 복수의 부처 장관직을 권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양반한테 무슨 장관직을 줍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국회의원 공천도 탈락한 양반인데 그냥 저기 뭐냐 친문들이 이 저 나이 든 이 양반 불쌍하다고 저 대통령 술대작이나 해주라고 정무수석 앉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정무수석으로서의 능력도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측근 그룹에서는 장관직보다 차관급이더라도 정무수석을 하는 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며 VH행을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뭐 장관직 많이 들어왔는데 장관 안 가고 이제 정무수석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 무슨 장관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문성도 떨어진 사람인데 복수의 측근들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청와대에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청와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 좀 이따 드릴게요. 이른바 하명수사 감찰모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청와대 참모진 그룹의 총선 입지가 좁아진 것도 강수석 유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조국 사태 불러왔고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무화건 불러왔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하명수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애들이 지금 저기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청와대에서. 검찰이 최근 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한 이후 청와대 내부에는 참모진 개편 최소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12월 말쯤 되면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나가봤자 당선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청와대에 더 눌러 앉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야권에서 강수석을 여권의 트러블 메이커로 지목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 그룹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체를 한다면 강기정 하나 자른다는 거죠. 강기정 하나 자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강기정 씨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정무수석 발탁설이 계속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기정 자르면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다. 이철희. 그리고 강기정 수석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청와대 정무수석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것만 하더라도 그 9월 초에 조국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강기정 씨는 11월 달까지 기다려보자 이딴 소리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과 사범입니다. 그런데 전과에 올라가지 않은 폭력 행위들도 꽤 많습니다. 일단 2007년 12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을 전화기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들고 그걸로 이 한나라당 의원을 때린 겁니다. 머리를 쳤거나 뭐 뒤통수를 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화기로 뒤통수를 때렸고요. 그다음에 2013년 11월에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하고 싸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 앞에서. 그래서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입술하고 이빨이 나와가지고 봉합수술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제 국회 안에서는 또 국회 경위를 뭐 다른 국회의원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강기정 의원하고 이제 김윤혜인가 뭐 정윤혜 의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저 육사 출신의 저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강기정 씨가 두들겨 맞았어요. 야 김성희 의원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던 이제 국회 경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그 보안요원 같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인데 이 사람을 김성현을 못 때리니까 이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외에 파악된 것만 전과 사범입니다. 그것도 다 폭력 전과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무수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무가 2019년 1월부터 정무수석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죠. 2019년 들어가지고 청와대는 계속 욕먹고 있고 이거는 청와대 정무수석 책임입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떨어진 양반을 정무수석으로 앉혀놓고 그냥 월급이나 받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강기정 씨한테 무슨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정무수석 관두고 내후년에
저기 광주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는 무슨 어디 뭐 깡패들이 와서 시장하는 데입니까?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광주, 나주 이 지역은요. 지금 한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내려가가지고 포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그래서 이 전력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 산업으로 뭔가 특화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하는 바람에 나주의 혁신도시에 가 있는 사실 광주로 더 가깝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가 수조 단위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그 수많은 야산, 산지 여기에 전부 다 지금 태양광 패널 들어와 있죠. 386들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인 광주 시민들, 전남의 농부들이나 전남 시민들은 나중에 법적 소송 문제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겁니다. 이 태양광 패널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도나 전라남도나 광주가 이 양반들한테 무슨 빚졌습니까? 왜 두고두고 이런 쓰레기 같은 양반들이 내려와서 월급 받아먹는 정치인 행세하면서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TK 쪽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호남 지역에 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 TK 쪽의 정서는요. 뭐 저는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지금까지 쭉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되다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특히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대적인 보복이 있지 않을까 TK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첫날 밤에 광주 금남로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광주는 잊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달라. 광주를 위해서 보복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전 그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었는데 정치적으로 그 스스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광주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광주에. 전남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산폭탄 뿌려준 사람은 이정현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 이정현도 이제는 서울 쪽에 출마하겠다고 하죠. 마치 시의원이나 구청장 하던 광주 쪽에서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한번 비서관으로 갔다 오고 나서 무슨 큰 훈장 다룬 것처럼 광주에 출마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서는요. 광주 쪽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거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경험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광주 쪽에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김의겸, 광주가 호남 쪽에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김의겸 같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군산에 출마하려고 하고요. 무슨 저기 뭐 의인이다, 공익제보자다 이런 저기 최순실건에 얽혔던 그런 사람들이 광주 쪽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노승일 씨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정이나 정치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그 지역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냥 돈만 뿌려줄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산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들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리를 상당히 굴려야 되는데 그런 머리 없는 그저 출마해서 배지 달고 싶은 인간들이 내가 여당이니까 가서 예산 많이 끌어올게요. 이딴 진짜 무슨 시정 잡혀 같은 소리 나면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광주는? 호남은? 저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요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렇게 했으면 하고 권합니다. 정당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의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투표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무소속이든 뭐든 간에 많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할 겁니다. 특정 집단이나 정당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개혁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진보든 보수든 입장은 조금 차이 나더라도 같은 정당을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집단이다, 무슨 그룹이다 연대하는 사람 말고 그 후보의 경력을 면밀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기호가 몇 번이든 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스미스의 정보분석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3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